신형전차 생산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서방이 제재를 가했잖아요. 한국 반도체도 안 들어가는데 그 러우 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반도체가 사격 통제 장치 전체 사격 통제 장치는 다 반도체 들어갑니다. 한국 가전 제품이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러우 전쟁 기간 동안에. 그걸 그래서 러시아 냉장고 이런 데서 그걸 뽑았을 거예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거의 지금 다 털렸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트럼프 관세를 막기 전부터 어려워진 건 아시잖아요. 왜 어려워졌느냐? 혁신 역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져 간 거예요. 너무나 코스트가 비싸지니까 철수를 또 엄청 했었고, 또 코로나 때 또 중국도 어려우니까 철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첨단 기술 기업조차도 일부 빼놓고는 원래 제조업에 그래도 괜찮은 제조업들도 많이 중국 밖으로 나왔죠. 두 번째 타격이 어디겠습니까? 일본이 또 그때 굉장히 공에 쳐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책도 나왔고 해는 지지 않는다. 일본한테. 시총상이 다 장악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일본탕 다 팔면 미국 사고도 남는다. 일본탕 팔면 미국을 2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때 80년대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그때 일본 저 삼성의 그 91년도에 돌아갔더니 모든 게 일본식이에요. 벤치마킹은 일본. 벤치마킹 가면 일본. 어디로 가냐? 일본 업체. 벤치마킹 간다면 일본 업체. 그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모든 걸 일본식 경영으로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다 그랬어요. 그랬죠. 일본이 최고라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다 일본식으로 읽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삼성에서 지금 얘기 다 지난 얘기인데 메이텍이란 그 회사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미국 가전에 화이트 가전에 최강자가 있었습니다. 메이텍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몰랐어요. MA 그 세탁기나 이런 쪽 LG에 밀리고 다 밀리는데. 저 필립스 말하는데. 그래도 필립스는 엄기리 네덜란드 회사죠. 근데 어쨌든 웨스팅하우스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게 이제 가전인데 또 하나의 가전인데 메이텍인데 이걸 마이따꾸라고 읽어서 쓰더라고요. 일본식으로. 사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 편향이었는데 그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니가 얼만큼 강했냐면 기술적으로 대단한 게 트린트론이라고 하는 그 소니의 브라운관이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세 개, 삼성, 금성까지 포함해서 근데 LG 있지만 총 3개를 써가지고 구현을 하거든요. 삼원색, 빛의 삼원색 결합을 해가지고 색깔을 구현하는데 색깔보다 소니가 트린트론이라고 총 하나로, 그러니까 총 3개가 아니라 소는 하나로 이 화면 전체를 구현하는 그 화질이 훨씬 좋았어요. 그 소니 테레비 그때 아날로그 시절 보던 분들은 딴 거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 국내산도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오직하면 소니의 그 당시에 선전이 It's a Sony 아닙니까? 소니야예요. 그게 9호에 선전에 들어가는 소니니까 닥치고 장사. 그때인데 미국 자동차도 난리 났었죠. 그때 미국 차들 연비 나쁘고 고장 많은데 일본 차는 고장도 안 나고 연비도 좋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엄청 유리파동 겹치면서 그냥 미국 내에서 일본 차 혼다 도요타 많이 봤죠. 미국에서 일본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해요. 왜 플라자 합의냐면 미국 뉴욕에 있는 저 여러분과 잤었는데 그 호텔에서 플라자 호텔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 있습니다. 그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86년에 합의를 해요. 근데 호텔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 백악관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뉴욕이 그래도 경제 중심이니까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왜 플라자 합의냐? 그건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약간 그 호텔에서 만나는 게 뭐 뉴욕의 경제 그때 중심지에서 플라자 호텔에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저희 있을 때도 여러 번 왜 플라자냐고 물어본 적이 대표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 뭐 의미는 없답니다. 그냥 경제 중심지라 플라자에서 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플라자 호텔 지금도 있잖아요. 그 플라자입니다. 그게. 그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전국에 이제 전 세계의 주요국 재무장관을 불러가지고 엔화를 앞으로 의도적으로 절상시킨다. 그때 250달러 했거든요. 1달러. 1엔당 125까지 1년 만에 낮추더라고요. 왜 엔값이 2배 비싸진 거. 지금 우리 환율로 치면은 700원 만들어버린 거네요. 1,400원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1년 만에 다 공조를 하고 어떤 얘기냐. 얘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고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요.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왜 분위기가 거의 깡패 분위기인데 미국이 주도하는 그게 일본이 대응도 잘못하고 잘못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 미스도 있어가지고
뭐 금리도 괜히 낮추고 엔화의 그 절상속을 낮추려면 금리를 왜냐하면 금리라는 것은 돈값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그 나라 통화에도 약세로 갑니다. 예. 금리를 놓치면 이게 돈값이니까 그 나라 올라가겠죠. 예. 돈값이.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걸려고 금리 낮춘 게 제로금리까지 가서 일본이 버블이 난리 났던 게 그때였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이제 대응도 잘못됐고 갑자기 또 금리를 또 미친 듯이 갑자기 올리고 그래가지고 대응도 안 됐는데 구조조정도 잘못하고 그러면서 30년간 이상의 불황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통계를 보시면 그때 제가 통계 안 봤는데 매년 평균이 그 전까지는 뭐 5% 뭐 7% 이러다가 갑자기 0.7도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긴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긴 그 잠을 자게 만든 일본을 그 슬립을 시켜버린 거죠. 그 미국이 그 일본도 무찔러 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타겟이 된 게 아시겠지만 EU도 조금 그때 뭉쳐가지고 아주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안 했죠. 영국, 예. 프랑스, 독일. 유로화 만들고. 예, 유로화 만들고. 예. 뭐 영국은 파운드를 고집을 예. 했지만. 근데 갑자기 아시겠지만 브렉시트 난 거 아시잖아요. 브렉시트. 예. 이거 왜 브렉시트냐? 이거 음모론자입니다. 이건 내가 반쯤 그렇지만 그거는 좀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 게 브렉시트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맞아요. 예, 왜? 영국을 꼬드게 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너 어차피 파운드 쓰잖아. 달러랑 같이 붙어가지고 파운드와 달러의 아성을 만들면 너희도 좋지 않겠니? 그리고서는 그거를 갖다 유도를 했다는. 물론 뭐 그 국민투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 유도는 미국이 해서 그 이유는 뭐냐? EU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영국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렉시트를 해서 EU가 옛날 같지가 않고 옛날에 그때 뭉쳐서 영국이 들어갔을 때 영국이 빠졌을 때는 그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EU도 지금 영향력을 낮춰놨죠. 그 다음 타겟이 중국입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이건 계속적으로 쟤는 좀 손을 봐야 된다 하다가 그거를 액션에 취한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관세만 올린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 이유로 트럼프 시절부터 중국으로 가는 기술을 차단한 거예요. 예. 그거 아시겠지만 시장화 기술이라고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에 추진했던 일관된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화 기술이라고 우리가 큰 시장이 있으니 선진 기업들이요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시면 기술을 갖고 오세요. 그거랑 바꿉시다. 예. 장사를 시켜드릴 테니 기술은 내놓고 가셔야죠.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술 습득 속도가 엄청 빨랐던 거죠. 그래서 다 흡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가서 장사를 하려면 기술을 갖고 갈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기술은 중국의 혁신 역량을 높여줄 수밖에 없고 중국의 고성장이 그냥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 계속 따라오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병렬 형선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방 기술을 받아서 공장 지으라고 하고 우리도 이 공장 지을 테니 제조업을 그러니까 뭐랄까 저부가 제조업이 계속 밑에를 깔아주고 동시에 첨단 기술을 같이 따라갑니다. 보통 딴 나라는 이게 순차적이고 그러면 이게 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보고 그다음 경공업 하다가 뭐 중화학공업 해보고 그쵸. IT 첨단으로 가는 이런 스텝이 다 있는데 중국은 동시에 병렬형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본 거는 그러면 위로 가는 거 이거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수출 통제라는 걸 이미 했고 그다음부터 반도체 공장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규제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에 짓는 거 뭐 가만 안 두겠다는 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출 통제도 계속 이루어지다가 바이든 때도 중국에서는 바이든 되기를 되게 좋아했었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베이징 바이든이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친중했습니다.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 그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예. 그래서 다들 중국에서는 바이든 당선시키려고 노력했던 여러 음모설도 있고 뭐 그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박수 치면서 바이든이 좋아했었죠. 그런데 이 바이든이 되자마자 또 역시 반중이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아까 엘리트.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은 간다고 보는데 중국은 역시 밟아야 될 대상이고 바이든 네가 여기서 이쪽을 노선을 택하지 않으면 너도 찬성을 않겠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통치를 하려면. 바이든도
계속적으로 중국을 밟는 전략을 썼잖아요. 완전히 네. 경쟁에서 밀어나게. 그러다 트럼프가 다시 도면서 더 센 지금 매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트럼프 관세를 막기 전부터 어려워진 건 아시잖아요. 왜 어려워졌느냐? 혁신 역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이미 트럼프 이후로 너무나 코스트가 비싸지니까 철수를 또 엄청 했었고, 또 코로나 때 또 중국도 어려우니까 철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첨단 기술 기업조차도 일부 빼놓고는 이제 원래 제조업에 그래도 괜찮은 제조업들도 많이 중국 밖으로 나왔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또 가면은 자국 거만 팔아주자는 운동을 예,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이쯤 되면 오판을 좀 하는 게 이쯤이면 외국 자본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너무 일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시진핑이란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정치적인 태자당에서 올라오시다 보니까 뭐 지방 계속 돌다가 중앙으로 올라와가지고 위로 떠가는 과정이 외국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내 중국 사람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중국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중국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컸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컸지라고 이분도 뭔가 판단에 좀 미스를 저지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국 보니까 이게 너무나 빨리 자국 우선주의로 취하고 외국 자본 필요 없다, 기업도 필요 없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뭐 그때 우리 사드 배치했다고 해서 다 쫓아냈잖아요, 사실. 남아 있는 건 뭐 필요한 것만 있다고 그러죠. 중국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그 기업들이 차지하는 게 기술이라든가 어쨌든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이라든가 이게 너무 컸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뭐 뒤늦게 깨달아서 그 팬데믹은 더욱더 이걸 경향을 가속화시켰고 요즘 중국 난리죠. 다시 들어오라고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그런데 기업들이 잘 안 들어가죠.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는 짓을 좀 많이 했잖아요. 많이 당했죠. 예. 그러니까 다시는 안 들어가라는 얘기가 된 거죠. 물론 인도에서도 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어쨌든 아직은 인도가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중국 내수도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중국이 성장률이 5%를 뭐 회복을 했네. 그리고 5%면은 괜찮네 그러는데 미국이 그렇게 두들겨 패도 중국은 아직도 버틸만하고 맷집이 있다라고 다들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제 의견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이코노미스트들 대부분 얘기하는데 중국 통계가 갈수록 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외용으로. 그리고 제가 중국을 가보면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 실물 경기라는 게 너무 안 좋아요. 뭐 상해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전 뭐 재작년인가 텐진 갔다 왔는데 옛날에 텐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좋았죠. 예. 네. 근데 뭐 거리 텅텅 빈 거리도 있고요. 상가가 다 비어서 광저우 갔다 오신 분도 뭐 큰일 났다 그러고 장사 너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중국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국이 기술 혁신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미국의 견제는 계속되고 미국 중국 밟기로 이제 들어가면 중국의 경제적 위상도 지금보다는 그리고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티피컬하게 빠져들어가서 거의 뭐 마이너스 경제가 난다는 놀랄만한 건 아닌데 거의 정체가 아마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옆으로 계속 기는 경제일 수 있거든요. 일본은 선진국 때 그랬지만 중국은 중진국 때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빨리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에이펙도 지금 우리 곧 하겠습니다만 시진핑이 이 양반이 주석이 온다 안 온다 그 얘기들이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중전 회의가 막 이달 23일인가 24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시진핑이 건강상 이유로 뭐 좀 물러난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라는 소리도 있는데 만약에 그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중국의 수뇌부가 이제 교체되면 미국과 유화적인 그 태도를 취하면 브레이크 스루가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히토리오를 갖고 한번 미국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건데 미국이 내놓은 카드가 100% 더 맞아볼래? 그러면 중국 관세가 155% 되죠. 예. 평균이. 지금 뭐 평균은 33%래요. 예. 지금 받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최소한 133이죠. 원래는 명목상 30인데 현재. 근데 이제 그 어느 품목 관세로 보면 150도 가겠죠. 그래서 이제 135가 되냐, 150이 되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 도저히 못 견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도 그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위상이 이런 식으로 좀 개선되기 전에는 네. 중국의 경제적 위상도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럼 결론이 뭐냐? 네.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으면 단극 체제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밑보여서는 이게 현실인데 그러기 싫은데 밑보여서는 이게 도대체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없는 시대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로 봐서도 미국을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중국이 옛날 같으면 2000년 중반이나 2010년대 중반 같으면 미국이 저렇게 나면 그러면 우리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참 우리도 활로가 지금 굉장히 좁아든 거예요 지금. 최근 2년, 23년, 24년부터는 이제 대미 흑자만 그 대중적자가 적자가 나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말씀대로 이제 점점 미국에 대한 의존도, 경제 의존도 올라갈수록 예. 미국에 대한 그 입김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 두 가지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와 시대에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단극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부활을 하면 세계 경제 질서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나라가 또 이제 또 성장할 거 아니에요. 또 나도 G2다 또 우길 나라 또 올 건데. 또 밟겠죠 또. 그럼 그 인도가 될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런데 이제 인도는 그러기에는 포텐셜이 너무 그 겪어야 산이 너무 큰 게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이 나왔어요. 저 2000년대 그때 그 세계 경제할 때도 친디아가 이제 된다. 맞아. 기억나세요? 차이나하고 인디아. 그래서 인도가 되는데 인도는 그때 당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내렸던 결론인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다. 뭐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도 인도에다 공장 크게 세우고 그랬죠.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로 문맹률입니다.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거를 그렇게 썩 지방이란데 그러니까 물론 좀 문바이나 이런 쪽에서 신흥 그 전포 인도가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지방 보면은 그냥 시골에서 힌디라고 하는 종교가 그렇게 뭘 굉장히 그 존경할 부분도 많은데 그렇게 그 내세의 행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현세의 행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세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 윤회를 하거나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배울 생각이 없어요. 동남아시아가 좀 그런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도가 특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다. 중국이 왜 세계의 공장으로 떴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교육열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중국은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대표님 제대로 지적하셨는데 중국이 왜 세계의 공장에 대해서 G2가 됐느냐. 자, 보시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 나라들은 다들 강한 게 있습니다. 기초교육은 똑바로 시킵니다. 당성을 주입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글을 읽어야지 당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산당 뭐 사회주의 하려고 그래도. 암기시키고 외워야 되는데 학교 가서 계속 발표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초교육을 하는 거 엘레멘터리 스쿨, 다시 말해서 우리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육이 셉니다. 베트남도 그렇고요. 그렇죠. 옛날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세계 경제에 편입됐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세계에 편입됐다. 그리고 공장들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 러니드 워커스입니다. 배운 노동자들의. 모든 워커를 조절하려면 글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뉴얼을 말고. 매뉴얼을 알아야 돼요. 따라할 수 있어야 되죠. 중국은 배운 노동자 수가 전 세계에서 갑자기 최고로 많이 공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면 거기는 배운 노동자들 반만 먹여주면 그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만 반만 먹여주면 일하겠다는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은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라도 중국 가죠. 그래서 중국이 일어났는데 왜 인도가 중국을 대체 못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문맹률. 물론 그럼 배운 애들이 많잖아. 60%나 배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있죠. 하지만 중국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인도도 또 하나 굉장히 큰 그 obstacle,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에서 만들어. 웬만하면 딴 데 가지 마. 그리고 일종의 보호주의 같은 건데 메이드 인이 아니라 메이크 인 인디아. 이건 명령형이에요. 너 여기 인도에서 만들어. 메이크 인 인디아입니다. 그 정책이.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인도의 그 수뇌부들은 굉장히 깨어진 분들이고 세계 경제를 보시는 것 같은데 지방 정부만 가더라도 관료주의가 굉장히 세요.
그 중앙정부 해주려 했는데 지방정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예, 세율도 서로 다르고. 다르고. 예, 맞아요. 그 이게 또 이게 영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또 대단하대요. 이게 또 인도 친구도 참 많은데 인도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근데 이 친구들 얘기가 그거예요. 지방 가면 또 거기 내가 왕이래. 그리고 인도 공무원들은 영국식으로 굉장히 신무 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노력도 잘 안 한대요. 호족 사회네요.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그런 그 관료주의라고 하는 문제, 뭐 카스트 제도는 많이 넓어졌다 그래요. 이제 거의 뭐 후케어스라고 하고. 근데 카스트가 뭐 위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브라만 중에서 제 친구 중에서 자기가 브라만이다, 크샤트리아다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 브라만도 12계층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자기 1등급이라는 친구도 봤고. 그래서 근데 어쨌다고 임마 그런데 참 대단한 거래. 근데 크샤티라는 브라만에 못지않다는 애들도 봤는데 지금은 거의 인도에서는 그게 카스트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육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G2로 인도가 물론 굉장히 지금 그 10에는 들어와 있고요. 인도가 지금 갈수록 커지는데 G2까지 올라가려면 갈 길이 되게 멉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중국까지 끝나고 나면 G2의 자리를 유지할 게 뭐 EU가 뭉쳐가지고 우리 G2 될게 이건 나라별로 너무 다르고 EU 안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또 지금. 이미 러시아 때문에 EU도 체력을 많이 잃었잖아요. 야, 너무 잃었죠.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EU가 당분간 한다면 이래서 제가 보면은 뭐 당분간 몇 년 동안에는 이런 체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패권골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러니까 단급 체제로 귀환했다는 소리가 들리죠. 예. 그러면 우리도 경제 방향을 그거로 좀 예상을 해야 될 거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